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와 좀 더 깊숙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많은 분들 지금 백신에 대해서 궁금증이 참 많은데요. 먼저요. 아스트라제네카,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도입해서 접종하기로 돼 있는 백신인데요. 지금 계속 외신 쪽에서 들어오는 뉴스가 앞서서는 고령층에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가 들리더니 이제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일까요? 예, 우선 이게 틀린 뉴스가 많은데요. 예. 우선 하나는 남아공 변이에는 효과가 떨어진다. 이게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백신이 다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는 다소 취약합니다. 그것은 이제 바이러스가 세포 수용체에 부착을 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부분에 이제 백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항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중화항체라고 하는 부위가 그 부위에 접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돌연 변이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백신은 항체도 있지만은 세포성 면역도 있고 그래서 아주 복합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소 남아공 변이는 지금의 백신에 대해서 우위성을 보이는 것 같지만 예. 백신에 의해서 생성된 면역은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백신을 극복한 변이체나 이런 것들이 병원체가 없어요. 그래서 백신을 적절하게 신속히 빨리 맞게 되면 뭐 변이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스트라제네카만 이렇게 다소 백신이 취약한 게 아니라 모든 백신이 다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스트라제네카만 그렇다. 이것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백신 없이 마찬가지 현상. 그렇다면은 고령층에는 효과가 없다. 이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이것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데이터는 65세 이상의 임상 참여자 비중이 약 한 8%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8세 이하는 데이터가 없고 임신부에 대한 데이터도 없지만 65세 이상이 참여자가 8% 정도밖에 안 되니까 8%를 가지고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 유보적이라는 얘기지. 정확하게는 그럼 입증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차 자문위의 중앙약심위에서도 1차 자문위와 마찬가지로 전 연령층에 접종을 하기는 하지만 두 가지 권고를 했거든요. 하나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65세 이상을 투여할 경우에는 신중해야 할 것과 또 추후에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임상 자료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출하라 이런 권고를 했고요. 두 번째는 65세 이상 투여와 관련해서 질병청에 있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라. 이거는 뭐냐면은 자료가 추가로 제출이 되면 그 자료를 보고 한 번 더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는 합리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백신은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결과는 더 좋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설을 지나서 2월 말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접종이 시작되기로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들어올 텐데 고령층의 경우는 이 접종을 맞으셔야 되나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라 화이자 백신이에요. 화이자 백신. 화이자 백신은 지금 우리가 식약처에서 보고 있는 이런 절차가 아니라 긴급 절차에 의해서 화이자 백신이 먼저 들어오고요. 거의 동시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올 건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실제로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특정 회사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산 물량이 그냥 국내에 배포가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화이자 백신은 고령층이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다양한 형태의 좀 문제를 일으켰어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좀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경증 부작용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다음에 강력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접종을 권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으로 화이자 백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은 아마 의료진한테 접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화이자 백신은 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층이 접종이 되기에는 그 접종센터로 오시기가 좀 불편해요. 이게.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2도에서 8도, 그러니까 독감 백신의 콜드 체인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고령층에 먼저 접종을 할 것 같고 예. 화이자 백신은 의료진들에게 먼저 접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고 예. 화이자 백신은 비교적 젊은 층인 의료진에게,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고령층이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접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가 고령층의 효과가 아직 다 완벽하게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데 접종이 가능한 겁니까, 그래도?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예. 임상 데이터가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좀 충분하지 않다는 거지만 이후에 나온 논문이나 데이터를 보면은 18세에서부터 64세에 있는 젊은 층 분들하고 거의 같은 정도의 면역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비율이 낮아서 그 낮은 비율로만으로 충분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거지 예. 면역이 확실히 안 생긴다 이런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예. 고령층 접종은 예상대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보도 내용도 있지만 조금 더 깊숙하게 조금 다른 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오늘은요. 자, 그리고요. 지금 러시아 백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러시아 백신 세계가 좀 꺼렸던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뭐 3상 결과가 알려지고 있어요. 러시아 백신 재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은 예. 미국의 잔슨앤잔센의 자회사인 얀센 백신과 동일한 백신입니다. 완전히 동일한 백신이에요. 얀센 백신과.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는 기술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예. 스푸트니크 백신은 이들 백신보다도 임상 결과가 훨씬 뛰어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랜시시라고 하는 세계적인 논문에 실리기는 했지만은 예. 랜시시에 실린 논문 정도 하나로 완전히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고요. 또 랜시시라고 하는 저널이나 뭐 사이언스나 네이처도 다 마찬가지지만 데이터를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신뢰한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예. 평가만 할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데이터를 조작을 하거나 데이터에 약간의 뭔가 마사지를 하거나 이러면은 저널에서는 모릅니다, 그것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기술이나 유사한 기술보다도 임상시험 결과가 더 좋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재평가는 받겠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 서방 국가에서는 국민의 접종 수용성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서 예. 뭐 이게 서방 국가들한테 폭넓게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저개발 국가 같은 데서는 상당히 환영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굳이 확보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가 좀 더 확실하다고 하는 똑같은 기술이니까 얀센 백신을 도입하는 게 낫지 굳이 같은 백신인데 러시아 백신을 도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얀센을 도입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가 좀 더 있다고 하면 아스트라제네카를 추가 도입하는 이런 방향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 백신 얘기도 꽤 진지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백신이나 약품은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데이터의 접근성, 데이터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예. 일부 특정 국가들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체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백신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접종 대상자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접종에 나서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에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백신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 이것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백신의 지속 기간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뭐 3개월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백신 접종 속도로 보니까 꽤 오랜 기간, 뭐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3개월만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렇다면 추가 접종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집단 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모든 백신에 대해서 백신 접종 기간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뭐 모든 백신이 그런데요.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에는 2번을 맞는데 한 번 접종을 하고 나면은 76%의 보호 효과가 석 달 동안 지속이 되고 두 번째 맞게 되면은
그것이 82.4%가 지속이 되면서 두 번째 접종한 때서부터는 얼마가 지속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인 경우에도 첫 번째 맞고 3주 후에 두 번째를 맞으면 90% 이상의 보호 효과는 있지만 역시 얼마나 그게 지속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대로 먼저 맞고 나서 지속이 얼마 되는지 모르면 나중에 그 면역이 풀리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면역 지속 기간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접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면역 지속 기간이 얼마 되나 하는 거는 앞으로 계속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서 나올 거예요. 시간이 가야지 알 수 있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백신 얘기 보니까 오늘 궁금한 게 풀린 것도 있고요. 아직까지 불투명한 부분, 모르는 부분,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